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2020년 지방지 9급 한국사 총평 및 해설을 하겠습니다. 총평은 한 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쉬웠다. 너무 많이 쉬웠다. 정말 많이 쉬웠다. 그리고 또 뭐예요? 중학교 내신 문제처럼 나왔다. 변별력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사인 제 입장에서 본다면 허탈했다. 속상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은퇴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쉬웠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변별력을 이렇게 내면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정말로요. 물론 한두 문제에 함정을 두었다라고 하지만 그 문제도 훈련된 사람들은 충분히 넘었을 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는 변별력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어서 그런지 쉽게 나올 거라고는 예측을 했거든요. 첫 번째 시험 포문을. 근데 다른 과목까지 모두 쉽게 나오면 어디서 변별력을 얻겠다는 건지, 무슨 생각인 건지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제진이요. 자, 그럼 갑니다. 1번부터 들어갑니다. 밑줄 친 왕의 제2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책을 편찬해야 된다. 근데 거칠부가 참 능력이 있으니까 거칠부에게 추천해가지고 역사책을 쓰게 하는 게 어떤 식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이게 국사의 편찬이죠. 그러면 이건 진왕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수업 시간에 수없이 했었어요. 이사부가 얘기를 해서 거칠부가 편찬했다. 이게 진왕 때 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20문제는 모두 다 적중 문제입니다. 문제로 만든 문제. 제가 원칙을 잡는 거는 모든 적중 문제의 원칙은 뭐예요? 모의고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적중 문제로 하는데요. 사실 적중이라고 하는 것도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뭘 적중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거죠. 그러나 모의고사는 충분히 다 만들어 놨다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사료에 진왕 때의 업적이 뭐냐라는 문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풀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1번 정전지급. 뭐 정전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줄이잖아요. 성덕왕 21년 8월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했다. 요거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성덕왕이네요. 국학은 신문왕 2년에 설치가 된 것이고요. 첨성대는 여러분들 토목공사의 여왕인 선덕여왕 때 일이 되겠죠.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 순수비는 왕이 직접 가서 꽂은 비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번이 정답이겠네요. 진왕 때.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광덕, 준푼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개경을 고쳐 황도라하고 서경을 서도라 했다. 당연히 고려 광종이죠. 그죠?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그 한국사 인증시험을 볼 때 초등학생들이 다루는 정도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중학교 내신 문제라고 하면 중학생들이 화내요. 엄청 화낼 겁니다. 거기다가 이 중학생들 중2병 아주 무섭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자기네들 무시한다고 소리 들어요. 이런 문제 내면. 자, 2번 갑니다. 전시과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한다면 경종, 목종, 문종 아니겠어요?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했다. 성종입니다. 12목 설치도 역시 성종이 되겠죠. 그래서 국사 인문에 그런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다. 1번입니다. 3번 갑니다. 요거 지금 풀고 있는 건 B책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매일신보에 애국적인 논설을 썼다. 뭐 애국적인 논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박은식과 신채호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유교 개혁의 뜻을 담은 유교 구신론을 제창했대요. 유교에서 새로운 것을 구해야 한다. 성리학 위주의 유교이기 때문에 유교가 힘을 잃었다. 따라서 유교에서 새로운 걸 구하기 위해서는 양명학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박은식 선생이죠. 그러면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1931년 김구 선생이 중심이 돼서 한인애국단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통사,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 이게 뭡니까? 박은식의 저술이죠. 이것도 역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능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단학회는 1934년도에 나왔는데요.
이병도, 손진태와 같은 학자들이 실증사학의 관점에서 만든 학회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인물은 1923년에 작성된 거죠. 이거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게 A4지로 한 6장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신채호 선생의 저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4번 갑니다. 제가 대개 그 기출문제를 풀 때 어려운 기출문제는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 정도 자세하게 해설을 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가 걸리고 평범하게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끊겠습니다. 뭘 끊어요? 기존에 수업을 했던 부분에서의 그 시간을 얼마나 빨리 끝내는가 기록을 오늘 신기록 작성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기 취지. 인간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산출한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성 문제는 그중 하나이다. 과거 조선 여성운동은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당 운동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거기다가 27년 동아일보네요. 예, 동아일보는 비타협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었던 동아일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동아일보에 1927년이라는 연도가 나오는데 27년이라고 한다면 비타협주의, 비타협민족주의와 뭐의 결합이에요? 사회주의의 결합이니까 이거 근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회. 자, 여성운동을 얘기했으니까 여성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근회죠. 신간회와 더불어서 1927년도에 만들어져서 1931년도에 해소됐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신간회는 1927년, 신민회는 1907년이고요. 정회는 1926년 조선공산당의 표면단체로 화요회, 북풍회, 조선노동당, 무산자동맹회 이런 4개의 단체가 연합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6년 11월 조선일보에 정회선언을 발표해서 1927년 유일당 운동의 성격으로 신간회와 근회가 만들어지는 바탕을 만들었던 조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 문제 역시 쉽습니다. 5번 갑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이곳은 원래 성종의 현인 월산대군의 집이 있던 곳으로 선조가 임진을 한 뒤 임시고초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렸고 광해군 때는 경운궁이라 했다. 아간파천 이후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 주요 건물로는 중화전, 이게 이제 덕수궁, 경운궁의 정전이죠. 함령전, 석조전 등이 있다. 그냥 덕수궁이잖아요. 이건 뭐 필계정석에도 똑같은 이것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 있던 곳으로 이 문장까지 똑같이 제가 필계정석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덕수궁 문제는 너무 많이 내가지고요. 700제 뭐 533번 일단 간단하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문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문제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덕수궁 설명할 때 제가 이걸 설명하죠. 월산대군의 집이었는데 말이죠. 이 얘기를 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파트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그 아간파천 시기에도 이 경운궁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다음에 궁궐의 이름이 덕숭으로 바뀌었노라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6번 갑니다. 밑줄신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나라에는 대군왕이 없으며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장수가 있다. 이 나라의 토지는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사람들의 성질은 질박하고 정직하고 굳셈에 용감하다. 소나 말이 적고 창을 다루며 잘 다루며 보병전을 잘한다. 소와 말이 없고 긴 창으로 서너 명이 같이 긴 창을 붙들어 쓰는 보병전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동해. 그 다음에 소와 말이 적다라는 말. 왜냐면 동해는 여러분들 과하마가 생산되니까요. 같이 보병전을 잘한다. 긴 창을 가지고.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소와 말이 적다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옥저라는 말도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골장제 또는 2차 장제라고 불리는 세골장 이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거 옥저입니다. 민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읍군. 뭐 당연하게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위만에게 한나라에게 힘을 알리는 장군이라면 고조선에 대한 얘기고요. 5월에 씨를 뿌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라고 한다면 사만.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마가우가라고 한다면 부여가 되겠죠. 이런 문제 정도도 만화식으로 옆에다 대놓고 초등학교 옆에다가 한국사 인증의 모의고사 문제 정도로 초등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문제
초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정답은 1번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우리를 초등으로 보는 거야 뭐야? 에? 중학교 학생들의 수준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인인데 말이죠. 7번 갑니다. 지겨워요. 이 문제도요. 인걱정. 똑같은 지문에 똑같은 내용. 옳은 것은 인걱정 어느 때 왕이에요? 어느 왕이에요? 명종이잖아요. 너무 흥분해서 말도 안 나와요. 명종입니다.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된 거 선조죠. 문정왕후가 수렴첨정에서 불교를 옹호했다. 명종 아닌가요? 그래서 불교를 옹호해서 이 봉은사라는 절의 주지였던 보우라는 사람이 뜨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남명조식이 단성소라는 상소를 올려가지고 전하께서는 한낱 구중심처 외로운 과부의 어린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비난했다는 얘기도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삼포해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종 때 일어난 것이죠. 이걸로 비변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삼포해란과 삼포해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왜구와 여진족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 그래서 비변사가 설치게 되는 과정 중종이고요. 조광조라고 한다면 중종 11년 이후에 개혁을 맡았던 인물, 이 조광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선조, 2번 명종, 3번 4번 중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갑니다. 미출신 2부대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적의 기세를 보건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군세가니 마땅히 군사를 시기하고 군관을 길러서 후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역시 똑같은 사료를 정말 많이 읊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별무반입니다. 숙종 때 만들었죠. 17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숙종 때 만들어졌지만 활동은 예종 때에 동부구성을 개청했던 17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사조직. 보병은 신보군, 기병은 신기군, 마기를 제압하는 부대라고 해서 승병은 항마군이라고 구성되어 있죠. 자, 정종 2년에 설치됐다라고 하면 광군이죠. 광군사라고 하는 사령부를 바탕으로 해서 지휘가 되었던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부대, 그리고 주연군의 모체가 되는 부대가 광군이 되겠습니다. 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고려군이에요. 뭐 귀주대첩이라고 한다면 강감찬이 지휘를 했다는 거 외에 특별한 군사 조직이 따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응양군, 용호군, 신호위. 자, 2군이라고 한다면 응양군과 용호군이고요. 그 다음에 6이라고 한다면 신호위, 호분이, 신호위 써야 돼요. 요게 2군이 되겠고요. 6이라고 한다면 좌우위, 신호위, 흥위, 그 다음에 천우위, 금호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문이, 이렇게 6개 부대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2군 6이고 6위가 만들어졌던 것은 성종 때라고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2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 이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건 3번이 되겠습니다. 여진족 대처. 이것도 역시 초딩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8번까지가 다 초딩형 문제네요. 단 한 문제도 중학교용 문제도 없었다는 얘기. 그런데 제가 아까 굉장히 높게 쳐줬네요. 중학교 내신 문제처럼 나왔다고요. 예? 9번 갑니다.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사만의 종족이며 지금 고령에 있었다. 건원 원년에 그 국왕 하지는 사신을 보내 남제의 공무를 바쳤다. 남제에서는 국왕 하지에게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했다. 자, 제가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했다라는 지문으로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죠? 그래서 대가야의 하지왕이 보국장군 본국왕의 지위를 받았고, 요것이 이제 대가야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 그리고 똑같은 지문을 요게 나와 있는 보국장군 본국왕이라고 하는 제시문을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낸 적이 있었고, 그것이 아마 700자나 다른 문제집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자,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했다라고 하면 백제의 성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울릉도를 정복해서 영토로 편입했다라고 하면 신라의 지증왕이고요. 지증왕 13년. 호남 동부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남 동부지역, 즉 암악산성으로 쳐들어갔다가
백제의 역습을 받으니까 대가가 결국 인해왕 때 버풍왕과 혼인동맹을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서기 522년에. 그렇죠? 그럼 정답은 3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했다라고 하면 광개토대왕 아닌가요? 고구려에. 그래서 역시 정답은 3번. 중학교 내신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10번 갑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해왕의 제위기간에 통일신라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발해왕을 묻는 문제를 냈기도 했고 거꾸로 신라왕 성덕왕을 내면서 당시 발해왕을 묻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 유형의, 그러니까 발해의 문왕 때의 상황에서 신라왕을 묻는 문제, 신라왕을 바탕으로 발해왕을 묻는 문제를 거꾸로 두 문제 정도를 냈어요. 이미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문왕이 56년을 제위했단 말이에요. 그 무왕 때에 여러분 733년 무왕 때 당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했던 게 성덕왕이죠. 그러면 무왕 다음의 왕이 문왕이라고 한다면은 성덕왕 다음의 왕들이 줄줄이 문왕 때의 임금이 될 겁니다. 근데 문왕이 무려 56년을 제위했던 임금이다 이거예요. 그죠? 언제나 제가 56년 제위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신라는 문왕이 즉위할 때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까지는 뭐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만 문왕이 즉위하던 해에 같이 737년에 같이 즉위했던 사람이 바로 신라의 누구냐면 경덕왕입니다. 성덕왕의 아들 경덕왕이고요. 근데 56년 제위 기간 동안에 경덕왕, 해공왕, 선덕왕, 원성왕까지 이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경덕왕 다음의 왕이 해공왕이죠. 해공왕이 피살당하면서 780년 신라 하대가 출발하고 선덕왕이잖아요. 그 선덕왕이 6년간 제위하고 그 다음에 원성왕 때까지가 문왕의 제위기란 말이죠. 그러면 경덕왕, 해공왕, 선덕왕, 원성왕까지의 시기를 잡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좀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요건 좀 고딩 난이도 정도 되겠네요. 예? 자, 노급 폐지라고 한다면 노급이 폐지된 거는 언젠가요? 신문왕 7년 5월 관료전이 지급되었다. 신문왕 9년 1월 노급이 폐지되었다. 그죠? 신문왕 9년 1월이라고 되어 있죠. 청해진이 설치된 거는 흥덕왕 때. 청해진이 흥한 게 흥덕왕 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도 많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여러 모의고사에서 흥덕왕 때 청해진 설치가 이루어졌다는 걸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진성여왕 때 3대목이 편찬됩니다. 그리고 독서삼품가가 원성왕 때 실시되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뭐예요? 4번이 되겠죠. 좀 까탈스러우나 그러나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실력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오히려 스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왜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발해가 당하고 싸우고 문왕 때까지가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갈 때라는 거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서울의 노론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양방전을 지어서 양반사의 허위를 고발하였다. 그는 또한 한전론을 주장했으며 상공업 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레와 선박의 이용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연안박지원이잖아요. 이것도 난이도 극하죠. 뭐 정답은 2번 아니겠어요? 관홍소초? 예? 정조에게 바쳤던 농서. 관홍소초의 그 부록인 한민명 전의에서 한전제가 주장되는 것이죠. 북학의는 박제가, 의사문답은 홍대용, 그 다음에 지봉유설은 이거 광해군 때의 이수광이잖아요. 이수광, 그죠? 지봉 이수광. 그러니 정답은 2번. 자, 12번 갑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종무의 대마도정벌이라고요. 이종무의 대마도정벌은 세종 1년이잖아요. 1419년. 그 다음에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시행 1444년 아닙니까? 공법 제정이요. 이거 너무 많이 연도를 얘기해가지고 제가 일단 세종 제2기의 상황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전법 공포라고 한다면 1391년 공양왕 때죠. 그리고 이시의 반란이라고 하는 건 세조 말 아닙니까? 1467년인데 이시엔 아니에요. 세조 말에 일어나는 반란. 그 다음에
농사직설이 편찬된 게 1429년인데 그건 몰라도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세종 때의 농사직설 편처 정초, 변효문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했죠. 우리식 농법의 바탕이 된 겁니다. 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은 1398년 1차 왕자의 난으로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과의 갈등 때문에 요동수보 운동이 벌어졌으나 1차 왕자의 난을 다른 말로는 무인년에 일어난 사직을 바로잡았다 그래서 무인정사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으로 이제 정도전이 피살당하면서 중단되는 거고 이건 태조 때의 일이 되니까 정답 여기서는 뭐예요? 세종 때 일이니까 난이도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도 이것도 좀 중학교 수준이죠. 이 정도. 13번 갑니다. 가식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다. 1876년 2월 달이잖아요. 강화도 조약이요. 청해 영선사를 파견한 건 1881년입니다. 청해 영선사 파견. 그럼 그 사이인데요. 군국기무처를 두고 여러 건의 개혁안을 처리했다. 군국기무처는 1894년 7월 1차 가보개혁 시기에 만들어져서 208건에서 210건, 어느 책에는 208건으로 나오고 어떤 책은 210건으로 나온단 말이죠. 208건에서 210건의 안건을 졸소로 처리한 다음에 1894년 10월부터는 회의가 소집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 공식 해체가 선언된단 말이죠. 그래서 1차 가복개혁 시기에만 운영됐던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죠. 의결기구죠. 그 다음에 통리기무하무는 요거는 1880년 12월 또는 여러분들 음력 양력의 차이 때문에 1881년 1월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홍범 14조는 1894년 12월 12일이잖아요. 예? 112 12월 12일 날 이제 홍범 14조가 1894년도에 반포되고 그걸 기점으로 2차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것이죠. 홍범 14조 이후에. 그 다음에 국원 신참의 개혁 원칙을 정하고 대한국 국제를 선포한 것은 1899년 대한국 국제죠. 광무개혁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 14번 갑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것은 이것도 그 다음으로 어려웠다는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만 이게요? 종묘, 화성, 한양도성, 남한산성 3번 한양도성 아닙니까? 웃긴 거죠.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700제 문제집에다가 그 454번하고 456번인가요? 아예 한양도성 문제를 냈어요. 한양도성 문제를 낸 다음에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의 예비유산으로 한때 등재됐고 서울시에서 이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한쪽은 남한 세계문화유산에서 옳은 걸 골라라고 남한산성에 대한 사지선다 중에 4번 선다가 남한산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남한산성을 설명하는 문제를 700제의 454번 제가 아까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문제를 찾았는데 454번에 그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456번의 문제는 한양도성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아예 360제 8회 18번 문제는 남한산성을 독자적으로 사료로 제시문으로 낸 다음에 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그거라라고 하면서 따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3문제 이상을 풀어준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리고 아예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이 아니라는 모의고사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중첩적인 적중 문제라서 보고 바로 피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1897년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 그 다음에 도로 수정하는 것이 위생의 제일방책 97년 인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개명케 하려 하면 우리나라 신문지며 다른 나라 신문지들을 널리 반포하는 것이 제일 기묘하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게요. 그럼 이 시기의 단체 중에서 전국적인 단체라고 한다면 독립협회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헌정연구회 활동을 헌정연구회는 여러분들 1905년에 만들어서 1906년에 해산하죠. 일제 탄압으로 입헌군주의를 주장했는데요. 근데 이걸 계승해서 월보를 간행하고 지회를 설치했던 건 대한제강이 아닌가요? 대한제강에는
1906년도에 만들어져서 1907년도에 해산하는 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가 틀리죠. 1906년도에 처음으로 설립됐으니까. 국민교육을 계몽을 위해 화보를 발간하고 만민공동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게 바로 독립협회가 되는 것이죠. 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제권 강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황국협회죠. 그렇죠? 한국중앙총상회가 이제 여러분들 국가상인, 관어상인의 집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전상인과 이게 관어상인의 모임이죠. 그다음에 보부상의 연합 집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조직이 한국중앙총상회가 계속 국가의 광무개혁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걸 앞장서니까 친정부적인 조직이었던 보부상 조직이 탈퇴해서 다시 자신들의 조직을 만든 게 한국협회였죠. 이 한국협회는 결국 만민공동을 습격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 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권 강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행동지침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한국협회,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할 수도 있어요. 1899년도에 만들었던 상무사, 이것도 역시 대한제국의 그런 부분이니까 1899년도에 한국협회가 해산된 다음에 1899년도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안에서 만들었던 보부상의 또 다른 조직이 상무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상무사 1899년 요거까지를 포함해서 한국협회와 상무사 조직까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황권 강화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모두 보부상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본이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토지를 약탈하자 대중적 반대 운동을 벌였다고 한다면 보안회, 보국안민의 약자죠.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답은 아주 쉽게 도출됩니다. 여태까지 어려운 문제 한 문제도 없었음. 약간 까탈스러운 문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허술하게 다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좀 어렸을 정도인데 그것도 역시 사실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죠. 16번 갑니다. 경술련 내 여러 형제들을 모아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했다. 그는 1만 녀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 집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강수소를 설립했다. 이게 제가 난공불락 모의고사 문제집 200제 문제집에 출제를 했던 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700제 541번 700제 626번 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서 빨리빨리 찾아본 거예요. 제가 만드는 문제집에 들어있고 360제는 아직 못 찾아봤고 다른 문제집은 기억으로 이회영을 묻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관리형 문풀반에서는 제가 관리형 문풀반에서는 또 따로 이거를 풀어준 기억이 납니다. 흑색공포단을 만들면서 흑색공포단이라는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 이분 신민회 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무정부주의적 관점에서 바로 활동을 하다가 1932년 결국 일본에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 끝에 사망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죠? 1932년 이회영 선생이죠. 우당 이회영 선생인데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라고 한다면 조선어학회 사건이 1942년 아닙니까? 이회영과는 관계가 없죠. 경학사를 조직했다. 이것이 서간도 신민회 계열에서 경학사를 조직하고 여기서 이제 신흥 강습소 같은 거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회영 선생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아예 특집으로 이걸 문제로 여러 번 만들어서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제가 무정부주의가 어쩌고 하면서 돌아가신 생애를 풀어줬던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은 아니죠. 그리고 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국민당을 결성했다라고 한다면
1935년도에 임시정부 라인에서 결성한 게 이 한국국민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요거죠. 근데 이 부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문제였어요. 최근 들어서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분과 관련된 모의고사는 굉장히 많이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17번 가요. 밑줄 친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서는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적인 내각 책임제의 허정 수석 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그래서 3차 개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새 헌법에 의해서 다시 선거를 통해 갖고 제2공화국이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60년 6월 16일이니까 허정 과도내각에서 선포된 3차 개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8월 달에 수립된 2공화국에서 발표된 건 4차 개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임시 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발췌 개헌이죠. 부산 정치 파동을 겪으면서 발췌 개헌이 발표된 거고요. 4452 논리로 통과되었다. 이거는 대통령 3선 제안 페이지죠. 1954년이 되겠네요. 발췌 개헌. 통일체 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신헌법이죠. 7차 개헌. 유신헌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다. 국회를 양원제로 나눈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3차 개헌의 골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내각 책임제.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가요.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이 안성영을 안성군으로 승격시켰다. 홍건적이 양광도를 침입하자 수원을 항복했는데 작은 고을인 안성만이 홀로 싸워 승리함으로써 홍건적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게요. 홍건적의 침입은 1차 침입이 1359년이고요. 이때 서경이 함락당했고 2차 침입이 1361년서부터 62년 초까지예요. 요때 개경이 함락당해서 왕이 복주. 이때 복주는 이제 안동을 얘기하는데 안동까지 피난 갔던 거죠. 1, 2차 침입 모두 공민왕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유라고 그랬어요. 다음 사건 이후에 화약 무기를 사용해서 진포해전에서 승리를 했다. 이거 최무선이잖아요. 최무선 우왕 때 1380년이죠. 우왕 때.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를 사살한 건 몽골 침입 2차 침입 아닌가요? 2차 침입 때고 고종 때고요. 아니 1차부터 뭐 6차까지 모두 고종 때니까 1232년이 되겠습니다. 2차 침입 때. 그 다음에 기철일파를 제거하고 쌍성총검의 관할 지역을 수복했다. 같은 해죠. 공민왕 5년. 공민왕 5년에 이제 쌍성총검도 수복했고 친원파였던 기철을 제거하거든요. 공민왕 5년에. 1356년이니까 이건 이전이 되겠죠. 제가 항상 그래서 이거 봐봐요. 이거 설명할 때 제가 공민왕의 개혁을 왕권 가하 정책, 그다음에 반원 자주 정책 이따위로 설명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민왕의 전기 초기에는 무슨 정책이라고 설명했었죠? 이게 반원 자주 정책이다. 그런 다음에 반원 자주 정책을 쭉 쓰고 공민왕의 후기의 정책이 요거는 민생 안정 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신돈을 얘기하면서 중간의 과도기가 바로 홍건적의 침입이다. 그래서 이 홍건적의 침입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가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민왕의 업적을 반원자주 정책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홍건적의 침입 이후에 반원자주 정책이 후퇴하고 그 다음에 민생안정으로 도달한다라고 해놓고 홍건적의 침입을 기점으로 하고 이전 거와 이후 거를 나눴어요. 기억들 하시는지요? 그래서 현재의 트렌드는 공민왕의 전체 업적을 뭉쳐서 설명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순서 문제를 낼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반원자주 정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몽골풍 페이지, 친원파 제거, 그죠? 그래서 기철 제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정방 페이지까지 쭉 얘기하면서 쌍성총감부 수복까지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홍건적의 침입이 계기가 돼서 1차 침입, 2차 침입 이후에
반원 정책이 자주정책이 후퇴된다는 것. 그래서 정동행성 폐지니 뭐니 이게 모두 홍건적의 취임 이전에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요거 이후에는 여기서 뭐예요? 성균관 중건이 있고, 그죠? 전민변정도감의 운영이 있고, 전민변정도감은 전기 때도 있었지만 실제 후기 때 누가 맡으면서 신돈이 맡으면서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홍건적의 침입을 계기로 이전의 정책과 이후의 정책을 구분해야만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민왕에 대한 얘기인데 1번이 그래서 우왕 때라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공민왕 후반기의 정책으로 물려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전민변정도감을 신돈이 운영했다든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극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했던 얘기가 공민왕의 정책을 묶어서 설명하는 방식은 폐기, 지금은 맞지가 않다. 저도 20여 년간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 트렌드를 계속 바꿔서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험 문제의 유형에 맞아야 하니까. 그래서 공민왕의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홍건적의 취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3번과 같은 얘기는 홍건적의 취임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책에 그렇게 써드렸을 텐데 시험 문제도 그렇게 냈고요. 자,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1251년경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고종 때. 그죠?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에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이요. 19번 갑니다. 가와 나식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고 허적과 윤유가 처형됐다고 한다면 1680년의 경신왕국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현왕국과 복이 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에 복귀했다라고 한다면 1694년의 갑술왕국이에요. 경기갑 순서죠. 환국이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예? 자, 그러면 경신왕국서부터 갑술왕국 사이의 일인데요. 일단 송시열과 김소양이 처형된 거는 여러분들 기사왕국 때 아닌가요? 예? 기사왕국은 1689년이잖아요. 그럼 정답 1번이네요. 예송론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의 즉위초부터 형종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1659년이 기해예송, 기갑순서라고 그랬어요. 기갑, 탱크부대라고 그랬고, 여러분들 예송론쟁은 기갑, 그 다음에 한국은 경기갑, 장갑차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갑, 경기갑 순서인데 기해예송은 1659년, 갑인예송은 1674년, 그리고 갑인예송의 결과 한 달 뒤가 현종이 사망하고 숙종이 즉위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가나 이전이 되는 거죠. 2번은요. 그 다음에 정열이 모반 사건은 훨씬 전이죠. 이건 임진왜란 전이잖아요. 기축옥사라고 해서 조선시대 최대 옥사 사건이죠. 예? 정열이 모반 사건 1589년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의 일이네요. 예? 기축옥사가. 정열이 모반 사건을 기축옥사라고 하잖아요. 임진왜란 전. 그 다음에 청의 요구에 따라 조총부대를 영고탑으로 파견했다. 이건 나선정벌을 얘기합니다. 나선정벌은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나선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효종 때에 북벌을 추진하면서 북벌의 능력을 가늠한다라고 해서 파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가 변급, 2차가 신유, 이렇게 해서 요거 이 변급과 신유라는 장군들의 앞자를 따고 변신에 능했다. 북벌을 준비하면서도 청을 도운 것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4년 차이가 나거든요. 1654년이고 1658년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효종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사실 경기갑 순서에서 기사왕국의 개념을 알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문제 갑니다.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내라는 것은 재헌국회가 구성돼서 헌법을 제정했다. 이 재헌국회는 여러분들 5.10 단독선거, 1948년 5월 10일 날 단독선거를 바탕으로 해서
5월 31일 날 개원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헌법을 제정해서 제헌절이 7월 17일이잖아요. 헌법 제정이 그때가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12일인가 제정하고 7월 17일 날 반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47년 48년 7월이네요.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든 거는 이거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라번이네요. 1946년 3월부터 5월 달까지 열렸던 거죠. 이게 결렬된 다음에 6월 달에 정읍 발언,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으니까 7월 달에 이제 좌우합작 위원회가 조직된 거죠. 미군정의 서포트 아래서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지원 아래서. 그래서 1946년 7월 요게 이제 여운형과 김규식의 좌우합작 위원회고 1차 미소 공동위는 1946년 3월부터 5월까지예요. 그다음에 조선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한 조선 건국위원회가 조직됐다. 1945년 8월 15일 날부터 이게 조직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1945년 8월 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빠른 게 다. 그다음에 다, 라, 나가가 되는 거죠. 다라나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어봤습니다. 난이도는 너무 많이 쉬워가지고 솔직히 2019년, 2020년까지 1년 동안 나왔던 모든 시험 문제가 모조리 쉬웠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게끔, 그리고 가르친 사람도 보람을 느끼게끔 정말 여러분들 보강 엄청나게 하거든요. 보강은 여러분들 어느 학원이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강사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그 다음에 열정, 이런 걸로 시간 쪼개가면서 보강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만에 하나 어렵게 나올까봐. 제가 점쟁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요. 땅 해갖고 쉽게 나와. 그러면 한 시즌은 쉽게 설명하고, 좀 쉬고,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오게끔 그러면 깊게 설명하고. 사실 보람을 좀 느끼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도 정확하게 자신의 실력을 측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격한 보람으로 그것이 연결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는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소박하게 출제진한테 바라는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매번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많은 부분에 또 이제 복마전과 같은 많은 시험 문제가 예비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초 실력들은 그래도 다지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